안녕하세요. 저는 곧 40을 바라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지인이 30대가 지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 단 한 달만 푹 쉬고 싶다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 세월을 되돌아보면 정말 쉴 틈 없이 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사건이 있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한번 꺼내보려고요. 저는 보육원 출신이에요. 제가 2살이 됐을 때쯤 누군가 보육원에 절 버리고 갔다고 들었어요. 자라면서 한 번도 절 찾아온 사람은 없었고, 저는 그렇게 보육원에서 쭉 자랐습니다. 뭐든 하나에 꽂히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라 공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대학도 장학금을 받고 진학을 했고, 대학에 가서도 전 다른 것보다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 학점까지 챙기느라 바빴어요. 그때쯤 다들 한다는 미팅이나 소개팅은 꿈도 못 꿨었죠. 정신없이 20대를 보냈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너무나 치열하게 살다가 20대 마지막쯤 만나게 된 게 바로 남자친구였죠. 제 인생에서 첫 남자친구였는데 남자친구는 처음 절 본 순간부터 반했다며 고백을 했고 연애를 시작했죠. 연애 초반에는 남자친구의 다정한 면이 너무 좋았어요. 소연아, 나 사실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바로 이 사람이구나 싶었어. 첫눈에 반한다는 말 있지? 내가 이번에 처음 그걸 느꼈다니까? 사실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얘기 듣고는 조금 놀라긴 했는데, 소연이 널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 난 부모님 밑에서 온갖 지원받으면서 의대까지 나왔는데, 그런 거 없이 혼자서 꿋꿋하게 생활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에이, 정우 씨도 대단하지. 학교 다닐 때 1등 놓친 적이 없다며. 나도 공부해봐서 아는데 매번 1등 하는 거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 공부할 때 나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근데 늘 1등 하는 애들을 따라잡기는 어렵더라고. 나도 나름 노력 많이 했는데도 말이야. 그래서 정우 씨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근데 정우 씨는 내가 보육원에서 컸다고 하니까 좀 걱정되지는 않았어? 걱정? 아,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걸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오히려 난 소연이 네가 궁금했거든. 솔직히 어떤 지원도 안 받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 그것만 봐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내가 더 널 소개해달라고 졸랐던 거야. 만나보니까 성격도 너무 좋고 잘 맞으니 이 사람이 지금까지 기다린 그 사람인가 보다 생각이 들었지 뭐. 남자친구는 저보다 10살이 더 많았어요. 그동안 여러 여자들을 만났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했죠. 직업이 의사이니 시간이 없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연애 초반에는 남자친구는 정말 다정하고 절 꼼꼼하게 잘 챙겨줬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절 챙겨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이게 과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주로 다퉜던 게 바로 제 일과를 과도하게 컨트롤하려고 해서였어요. 정우 씨, 나 이번 달 말에 출장 갔다 와야 한다고 했잖아. 우리 여행은 다음에 가자니까. 정우 씨 휴가 조절할 수 있다고 괜찮은 날 말해달라고 해서 말한 건데 왜 갑자기 그날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 그럼 이번 휴가에는 따로 보내야 할 것 같아. 이번 출장 나한테 중요한 일이라서 미룰 수 없어. 거기다가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여행은 다음에 가자. 거기는 직원이 너밖에 없어? 저번 달에도 출장 갔다 왔는데 또 이번 달에 출장을 가는 게 말이나 돼? 무슨 해외 출장을 그렇게 많이 가?
무슨 의사보다 더 바빠? 다른 직원한테 넘겨도 되는 거 아니야? 저번 달에 갔다 왔으면 이번 달에는 쉬고 싶다고 소연이 네 의견을 전달할 줄도 알아야지. 네가 다 괜찮다 괜찮다 하니까 회사에서도 너한테만 갔다 오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나 여기 자리까지 진짜 어렵게 올라왔어. 이번에 출장지도 내가 진행한 일들 때문에 잡힌 일정이고, 당연히 내가 책임자니까 내가 가야지. 벌써 여러 번 말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다음에 정호 씨 길게 쉴 때 같이 여행 가면 되는 거지. 너무 내 일정을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아. 지난번에도 정호 씨 일정 맞춰서 조절하느라고 내가 가야 하는 일을 동료한테 넘긴 적도 있었잖아. 근데 또 그렇게 하라고? 나는 네가 무리하는 거 같아서 그러지. 승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번에 가족들한테 소개도 해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원래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난 소연이 너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 스케줄도 조절하는데 너는 그러지 않은 거 보니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남자친구는 제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며 말을 하곤 했어요. 사실 전 제이를 정말 사랑했고 어린 나이에 승진도 빨리 했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한테도 많이 치였고 일에도 많이 치일 만큼 쉽지 않았어요. 특히나 남자친구를 사귀고 나서 종종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난감하기도 했죠. 그래도 전 나름 일과 연애 사이에서 잘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 제 일을 사랑하는 만큼 남자친구의 일도 존중해줬고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 축하해줬죠. 그렇지만 남자친구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우 씨, 나 이번에 승진했어. 출장 다녀오는 길에 얘기 들었어. 진짜 그동안 많이 꿈꿨던 일인데 이렇게 되다니. 나 진짜 꿈꾸는 것 같아. 오늘 너무 기분 좋은데 우리 축하 파티 할까? 정우 씨,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오늘은 내가 쏠게. 와, 너희 회사는 진짜 승진 잘해주는구나. 아유, 우리는 매일 환자에 치이고 업무에 치이는데 나도 일반 회사처럼 승진이나 좀 쑥쑥 됐으면 좋겠네. 쉴 틈 없이 바쁜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퇴근하면 쉬잖아. 얼마나 좋아. 진짜 부럽다. 부러워. 정우 씨도 바쁘지. 그렇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나도 많이 노력했어. 나 엄청 바쁘게 보낸 거 정우 씨도 알잖아. 그냥 공짜로 이렇게 승진한 거 아니라니까. 아무튼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게 보내자. 그래. 소연이 너 승진한 거 진짜 축하해. 이참에 나도 병원 그만두고 일반 회사나 들어가 볼까? 나도 좀 쉽게 일하고 싶다, 진짜. 편안하게 그냥 나한테 맡긴 일만 좀 하면 되는 거고, 출퇴근 시간 딱 정해져 있고, 진짜 부러워. 병원 그만두고 회사 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해? 나 잘할 거 같지 않아? 남자친구의 일이 심리적인 부담도 크고 체력적으로도 힘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 일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너무 서운하기도 했어요. 남자친구 주변엔 거의 의사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회사 생활을 하는 지인들은 별로 없었죠. 그래서인지 더 시선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선 넘어갔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나이가 있다 보니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대화를 할 때면 결혼에 대한 얘기를 자주 나누곤 했었죠. 나는 결혼하면 바로 아이 낳았으면 좋겠어. 내가 뭐 은퇴 이런 게 딱히 정해져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주변에 보니 아이 낳으면 바로 엄마는 전업주부로 아이 키운다고 하던데 소연이 너도 잘할 수 있지?
어려운 건 우리 엄마가 좀 도와주면 되는 거고, 우리 엄마도 평생 전업주부셔서 살림 이런 거 배울 일 많을 거야. 엄마가 진짜 똑부러지시게 잘하시거든. 어? 나 결혼하고서도 계속 일할 생각인데? 아이 낳고선 뭐 잠시 쉴 순 있겠지만 그렇다고 계속 쭉 전업주부로 쉴 생각은 없는데. 정우 씨는 내가 일하지 않고 집에서 살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나는 지금 내 일이 좋고 앞으로 더 오래 하고 싶다고 생각하거든. 그래도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보통 집안들이 그렇잖아. 내가 돈을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소연이 네가 아무리 승진이 잘 돼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의사만큼 버는 건 아니잖아. 그럼 당연히 좀 덜 버는 사람이 아이를 키워야 맞는 거지. 그래도 전업주부 하면 애 키울 때만 힘들지. 조금 키우고 나면 수월하잖아. 난 그래서 우리 엄마 편했다고 생각하는데? 전업주부가 쉽다고? 아니, 애 없이 살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애도 낳고 살림도 해야 하는 거면 어떻게 쉬울 수가 있어. 그리고 나 혼자 살면서 살림해봐서 아는데, 그거 하나도 쉽지 않아. 하루라도 소홀히 하면 바로 엉망되고, 그렇다고 매일 한다고 일한 게 티나는 것도 아니고, 쉬운 일 아닌데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는 나이가 많아서인지 생각 자체가 저희 또래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는 무조건 엄마가 키워야 하고, 아이가 클 때는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남자친구와 얘기를 나눌수록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할 때면 답답한 마음이 들곤 했어요. 저는 일을 꾸준히 하고 싶어 했지만 남자친구는 당연히 제가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여기에서부터 맞지 않는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 결혼을 미루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도 꺼냈죠. 정우 씨, 나는 내 일을 정말 사랑해. 이 일을 위해서 내 청춘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이걸 놓고 싶은 생각은 없어. 정우 씨가 정말 내가 아이를 낳고선 오로지 집안에만 집중하길 바란다면 지금 당장 결혼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 지금은 더 일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데 지금 결혼하면 우리가 계속 다투지 않을까? 아,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진짜 그러자고 한 건 아니었어. 소연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좋아한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지. 우리가 완전 다른 분야도 아니고 그냥 내 바람을 얘기한 것뿐이지 진짜 그러자고 한 건 아닌데 오해한 것 같아. 그래도 결혼 미루자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우리 내년 초에는 결혼하기로 결심했잖아. 맞아. 처음에는 나도 정우 씨랑 결혼하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나눠볼수록 지금 당장 결혼이 필요한 걸까 싶기도 하더라고. 정우 씨랑 나랑 지금 아이 낳는 것부터 육아까지 여기서부터 서로 맞지 않잖아. 나는 지금 중요한 시기고. 아휴, 알았어. 그럼 아이 당장 낳지 말자. 조금 늦추면 되지 뭐. 아니면 아이 낳고 내가 휴직할게. 도우미를 고용하든지 하면 되잖아. 일 쉬라고 말 안 할 테니까 결혼 미루자는 건 좀 너무했어. 결혼을 미루자는 얘기가 나오자 남자친구는 바로 말을 바꾸더라고요. 전 그때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 후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었지만 은근슬쩍 지나가는 애만 보면 자꾸만 아이 얘기를 꺼내곤 했어요. 왜 이렇게 아이에게 집착을 하는가 싶었는데 남자친구 얘기를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거 내 동기 있지? 저번에 결혼했다고 했던 거기 와이프가 이번에 출산해가지고 일을 그만뒀거든.
10년 넘게 하던 일, 그냥 애 낳고 나니까 바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 그 어린애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고 했더나 뭐라나. 아무튼 병원에 이런 얘기들이 퍼지니까 그 동기 이미지가 완전 확 달라졌잖아. 가정적이라면서 와이프 생각해서 일도 그만두게 했다니 뭐라니 하면서 교수님들도 좀 더 좋게 보는 것 같고. 뭐? 고작 와이프 아이보라고 집에 앉힌 걸 가정적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교수님들이 더 좋게 본다는 건 무슨 말이고, 뭐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장 되니까 더 좋게 본다 이런 뜻이야? 아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시선이 좀 그렇잖아. 남자들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 보이면 그만큼 일을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수님들은 그 동기가 가장이 되고 나서 좀 더 잘 되길 바랐는지 이번에 직책 하나 준다고 했더라고. 나야 혼자니까 내 홀몸만 챙기면 되니 아무래도 관심이 잘 안 가시긴 하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동기라는 사람 원래 일도 빠릿빠릿 잘하고 실력도 있다며.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결혼해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하잖아.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직책도 주고 하는 거겠지. 아니야. 걔랑 나랑 대학도 같이 나왔는데 공부 실력은 비슷비슷했다고. 다른 거라면 걔는 결혼했고 아이도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 뭐 조금 더 다른 게 있다면 거기 와이프 집안이 빵빵한 집안이라는 거 정도? 남자친구는 마치 본인의 상황이 풀리지 않는 게 단순히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죠. 우연히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 예비시모를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냥 지나치면서 인사를 했었는데 나중에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듣고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번에 우리 엄마 지나가면서 만났잖아. 엄마가 소연이 너에 대해서 엄청 물어보시더라고. 이번에 처음 본 거지? 아, 그때 정식으로 인사 갔더라면 좋았을걸. 엄마가 좀 놀라셨어. 아, 내가 원래 엄청 화려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긴 했었거든. 우리 소연이는 좀 수수한 편이잖아?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내가 잘 몰라서 대답을 못했거든. 아, 뭐 어떤 거 물어보셨는데? 그때 그냥 거의 인사만 하고 지나쳐서 날 제대로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번에 상견례 전에 가볍게 다시 인사드리러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는데. 어머님께서 어떤 거 물어보셨어? 아, 그때 입은 옷 브랜드가 뭐냐고 물어보시던데? 엄마가 이쪽으로 관심이 많으시거든. 어디 사냐고도 물어보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긴 했는데, 자세하게 답변은 못 드렸어. 나중에 같이 인사드리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옷 브랜드? 혹시 어머님께 나 보육원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어? 그러고 보니까 정우 씨 결혼 얘기하기 전에 일단 내 배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리 언지를 해두는 게 좋지 않아? 내가 가서 바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굳이 왜?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될 거 좀 늦게 말하자. 우리 부모님은 그런 편견은 없으신데 아무래도 나이대가 옛날 어른들이잖아. 그러니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맞닥뜨려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직 부모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어. 그냥 상견례에 가까워지면 얘기할게. 남자친구는 저에게는 제 배경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본인 부모님에게는 제대로 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물론 말을 꺼내기 쉬운 건 아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끝까지 미루겠다는 답변을 들으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당황스러웠죠. 한번 예비시모를 마주친 이후로
그쪽 집안에서는 저에 대해 너무나 궁금해 했어요.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속 시원하게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었는지 종종 절 초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셨죠. 소연아, 이번 주말에 일 바빠?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우리 집에 가자. 엄마가 너 이번 주말에는 꼭 데리고 오래.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 하기 전에 부모님 뵙고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이참에 시간 내서 한번 다녀오자. 이번 주말에 엄마가 김장한다고 하셨거든? 가서 도와드리면서 점수도 좀 따고 그래. 엄마한테 잘 보이면 결혼 준비하는데 좋을 거야. 김장? 나보고 정호 씨 집 김장하는 날에 가서 도우라는 말이야? 나 그날 회사 일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김장날에 가서 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내가 굳이 가서 도와드려야 하나 싶은데. 왜? 너는 나랑 결혼하면서 시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미리 친해지고 그러면 좋잖아. 엄마도 며느리감 보고 싶어서 부르시는 건데 와서 좀 도와주면 더 좋지. 일 바빠도 이번에는 좀 빼서 가자. 엄마가 너 생각해서 수육도 한다고 하시고 김치도 준다고 하는데 한번 가면 얼마나 좋아. 남자친구는 상견례가 다가올수록 저에게 예비시댁과 교류를 시작하길 바랬어요. 그렇지만 저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매번 거절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서운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얼굴도 보지 않은 예비시모가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 적도 있었어요. 나 정우 엄마야. 내가 어른이니까 말 놓아도 되지? 저번에 정우 통해서 김장하러 오라고 했더니 바쁘다고 못 온다며? 아니, 그래도 결혼까지 생각한다는데 한 번은 와서 인사도 하고 일도 좀 돕고 그러면 좀 좋니? 요즘 애들은 결혼식 하기 전까지 시댁에는 발걸음조차 안 한다곤 한다지만 그래도 한 번은 와야지. 이번 주말에는 바쁘니? 내가 뭐 물어볼 것도 있고.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한 번 인사는 드려야 하는데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이 좀 바빠서 시간이 안 나서요. 정우 씨도 바쁘기도 하고 서로 시간 맞추려고 하니까 맞는 시간대가 없더라고요. 다음에 정우 씨 쉬는 날에 같이 시간 맞춰서 갈게요. 아니, 정우 쉬는 날 맞춰서 올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우리가 궁금한 건 여자친구니까 한번 와서 인사하면 되는 거지 뭐. 어쨌든 불편하다고 하니 더 이상은 오라가라 안 하겠다만 너 이거 나한테 한번 찍힌 거야. 알지? 다음에 올 때는 제대로 갖춰와야 내가 점수 줄 거다. 얼굴도 못 본 예비 시모의 말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결혼도 하기 전부터 이런다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죠.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던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 지인들과 가끔씩 함께 만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남자친구 태도가 전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아유, 소연 씨는 어떻게 정우랑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솔직히 정우 이 자식 의사만 아니면 그다지 메리트 있는 건 아닌데 정우 집에는 인사 한번 간 적 있어요? 어머님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소연 씨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일도 엄청 열정적으로 잘하고 그만큼 능력도 있고 우리야 뭐 의사니까 우리 일만 잘하면 된다지만 들어보니 소연 씨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일 많다면서요? 아니에요. 뭐 다들 회사 다니면 하는 일들이죠 뭐. 의사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다룬다는 게 얼마나 부담도 크고 심리적인 압박도 크겠어요. 힘들죠. 정호 씨 집에는 아직 인사는 한 번 안 가봤는데 다들 똑같이 말하시네요.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가 봐요. 아유, 말도 마세요. 처음 우리 병원 왔을 때부터 유명했죠, 뭐. 같은 의사 동료들한테도 정우한테 접근할까봐 전전긍긍 하셨는데, 뭐 그래도 소연 씨 능력 있으니까 그거 인정해서 받아주신 건가? 저희는 정우 결혼 진짜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결혼한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다 그게 맞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여자친구가 부모님 없이 자라가지고 좀 외로움을 많이 타. 내가 그거 다 충족시켜주니까 결혼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뭐 얼마나 심하다고 그러냐? 원래 자식 키우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니들은 결혼할 때 안 그랬어? 다들 그랬으면서. 그리고 소연이는 땡 잡았지 뭐. 회사원이 의사 만날 수가 있었겠냐? 지인들 앞에서는 저를 계속해서 까내리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중에 불편했다는 것을 얘기하니 자신은 그런 생각이 없었다며 오해라고 말을 했죠. 그래도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참았어요. 제 고민이 절정에 이르게 된 순간은 바로 상견례를 앞둔 며칠 전이었어요. 급하게 저를 만나자며 불렀던 남자친구는 부랴부랴 절 데리고 백화점으로 향했죠. 갑자기 백화점에는 왜 가? 뭐 필요한 거 있어서 그래? 아, 어머님 아버님들을 선물 때문에 그렇구나. 안 그래도 내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첫 만남 때는 너무 과하게 챙기면 더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다가랑 꽃 이런 거 준비하려고 하는데 좀 부족할까? 다른 선물을 준비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백화점에 가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집에 너 보육원 출신이라는 거 말 못했어. 미안해. 우리 집이 워낙 좀 가부장적이어서 편견이 좀 있어. 나는 절대 안 그러는데 엄마랑 아빠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이왕이면 잘 챙겨 입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사는 거니까 이 정도는 부담 없지? 하나 사두면 오래 입을 수 있잖아. 지금 나보고 명품 옷이라도 사라는 거야?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상견례 때 입고 갈 옷 나 다 사뒀는데? 그냥 편하게 입을 옷 아니고 상견례 때 비슷하게 입는 사람들 많아서 그거 보고 옷도 깔끔한 걸로 샀어. 근데 굳이 백화점에 가서 또 사야 돼? 내가 말했잖아. 엄마가 그런 거에 엄청 예민하시다고. 엄마는 내가 부잣집에 좀 괜찮은 집안 딸이랑 결혼하길 원하셨어. 지금까지 그걸 원하셨는데 잘 안 됐고. 근데 솔직히 소연이 너 입는 옷 비싼 거 없잖아. 저번에도 엄마가 단박에 알고서 물어본 거 같은데 일단 이번만 잘 챙겨서 입고 가자. 첫인상은 좋아야 하니까. 그리고 부모님 안 계시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냥 대역이라도 좀 쓰는 건 어때? 그냥 해외에 부모님 계시다고 하면 되잖아. 뭐? 내 배경을 속이라는 거야? 아니,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어. 옷이야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없는 부모님을 있다고 속이는 건 거짓말을 하라는 거잖아.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데? 그냥 부모님일 뿐이잖아. 소연이 너 능력 있고 짱짱하다는 거 나중에 다 아실 텐데 그거 알고 나서 사실은 보육원 출신이다 하면 그냥 거짓말한 것도 용서해 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야. 일단은 부모님이 기분 좋게 상견례 하도록 해야지. 남자친구의 어이없는 요구에 저는 절대로 상견례를 못한다고 못 박았어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고민을 해보라며 말을 했죠. 대망의 상견례 날 저는 굳은 결심을 하고 홀로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자리에 들어가니 예비 시부모와 남자친구가 자리에 있었어요. 저 혼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서는 남자친구는 한숨을 잔뜩 쉬었고 예비 시부모님은 의아한 얼굴로 물었어요. 아니, 부모님은 같이 안 오셨니? 뭐 좀 늦으시는 거니? 아니면 오늘 참석을 못 하시는 거야? 우리도 어렵게 시간 내서 온 건데 아무리 그래도 시간이 늦으면 미리 얘기를 해줘야 예의 아니니? 그래도 그간 오라고 초대를 했는데 한 번도 안 오길래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가 해서 봤더니만 약속 시간에도 늦고 말이야. 뭐 부모님은 언제 오신다니? 부모님 안 계십니다. 저 보육원 출신이고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자랐어요. 정우 씨한테 부모님께 말씀드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 말을 하지 못한 것 같네요. 부모님이 안 계시기에 저 혼자 참석했습니다. 뭐? 보육원? 아니, 어미 아비도 없는 애가 감히 우리 아들을 만나? 그래 놓고서는 그동안 내 초대도 감히 거절을 해? 너 뭐 하는 애야? 천한년이 의사 아들 꼬셔 양반되려 하네? 나 이 결혼 절대 허락해 줄 수 없어. 어디서 꼬리 흔들어서 귀한 우리 아들을 꼬셨네? 거기다가 부모 없는 게 뭐 자랑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뭐 애라도 가졌니? 그런 것도 상관없으니까 결혼은 없던 얘기로 하자. 정우 너는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애를 만나고 있어? 아빠가 다른 애 소개해 줄 테니까 저런 싹수 없는 애랑은 상종도 하지 말아라. 아무리 그래도 의사가 된 자식이 저런 애 하나 걸러내지 못하고 버릇없는 거 보니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비 받았는지 딱 보이네, 딱 보여. 보육원 출신이라는 소식을 듣고선 예비 시모는 거의 혼절 직전이었죠. 당당한 제 꼴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바로 제 머리채를 잡고선 뒤흔드시더라고요. 예비 시부와 남자친구가 옆에서 겨우 말려 진정이 되자 전 준비해둔 명함을 시모에게 건네었어요. 양반은 댁 의사 아들이 되고 싶어 하죠? 아마 제 자리 보고 뭐라도 콩고물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붙어있는가 본데 아쉽게 됐네요. 당신 아들이 왜 부모 없는 고아에 이렇게 목매는지나 찾아보시고 머리채를 잡으셔야지. 여우는 내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야. 뭐?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근본도 없이 자라니 이 모양 이 꼴이지. 정우 너는 이런 애가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하겠다고? 넌 내 앞에서 무릎 꿇어도 안 되니 얼른 꺼져. 우리 집안 망신을 얼마나 시키려고. 망신은 댁들이 시키는 거겠죠. 당신 아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맹랑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네요. 그동안 제 뒷조사하느라 엄청 고생 많았겠네. 근데 어쩌지? 내가 다 알아버렸는데. 여우 같은 당신 아들도 이제 끝이야. 예비 시모는 제가 주는 명함을 보고선 기겁 발작을 했어요. 저는 예비 시부모가 살고 있는 건물주이기 때문이었죠. 사실 남자친구와 만나기 전에 제 친부를 찾았어요. 친부는 제 존재도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친모가 절 낳았다는 사실을 돌아가기 직전에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아셨던 거였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던 저였지만 제가 나중에 뒤늦게 친부를 찾고자 유전자 등록을 하고선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친부는 돌아가신 후였고 유일한 혈육이었던 제가 친부의 상속인이 되었고 친부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 바로 제 재산이 되었어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친부가 저에게 준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사실 병원 내에서도 실력 없는 의사로 정평이 나 있었고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본인 친가는 넉넉하지 못했고
개헌을 하기에도 어려웠죠. 자신들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선 주제 넘치는 며느리만 바라던 시모와 무능력한 시부, 실력 없는 의사 남자친구까지 엉망인 상황에서 연애하기에도 힘들었었는데 자신과 비슷한 처지, 아니 자신보다 더 좋지 않은 처지라 생각을 해 절 어떻게든 꼬셔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쳤다면 좋았겠지만 우연히 저희 집에 방문해 세금 내역을 보니 뭔가 있다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 뒤로 제 뒷조사를 한 거였죠. 소연아, 내가 다 해명할게. 나 진짜 너 사랑했어. 너랑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오손도손 잘 사는 게 내 꿈이었다고. 난 네가 부자라서 결혼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하겠다고 한 거야. 뒷조사는 그냥 궁금해서 해본 것뿐이고. 그래서 요즘 자꾸 병원 나올까 개원할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였잖아. 당신네 부모 사는 그 건물에 비어있는 병원 자리 자꾸 언급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어? 그래서 어떻게든 결혼이라도 해서 그 자리라도 차지해 보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너랑 결혼하면 그 자리 그냥 내가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건 맞지만 솔직히 너도 결혼하기에는 좀 힘들잖아. 부모도 없이 고아로 자라서 누가 좋아하겠어. 엄마가 좀 너무한 건 있지만 어느 집안 다 똑같아. 부모 없이 자란 사람 곱게 받아주는 집안은 없다고. 그래. 그래서 헤어지는 거야. 난 날 곱게 받아주는 집안에 시집 가고 싶거든. 나 당신 꼬셔서 양반될 생각 추호도 한 적 없어. 알다시피 당신보다 내가 더 능력이 좋거든. 난 그래도 얼굴도 모르는 부모가 재산이라도 남겨줬는데 당신은? 당신은 원망하려면 내가 아니라 당신 부모를 원망해. 전 그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뒤로도 예비 시모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지만 더 이상 연락을 받진 않았죠. 나중에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지인에게 들어보니 그 집안이 거의 남자친구 출세를 위해 올인을 했다더라고요. 의대를 보내기 위해 재산을 탈탈 털어서 공부시키고 그런 만큼 집착이 더 심해진 것 같다고 들었죠. 잘난 의사 아들을 뒀으니 당연히 잘난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40대가 되어서도 그 집안에 시집을 오는 여자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예비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남자친구 능력도 형편이 없었으니 더 그랬겠죠. 전 그래도 남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겠다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온전히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전 마음을 접었어요. 처음에는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일상을 되찾았고 전세 만기가 된 전 예비 시부모는 바로 집을 빼 나갔죠. 아픔을 잊기 위해 일에 열중한 결과는 승진이었어요. 10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 휴식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몇 주 쉴 계획이랍니다. 쉬는 시간 동안 좀 더 나를 돌보려고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많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에게는 가족이 어떤 건가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가족이라는 걸 저도 언젠가는 느낄 수 있겠죠? 모든 분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제가 사연을 신청하는 날도 오네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자세하게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전달해 드릴 수 있게 30년 전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전 남편과 연애를 하다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애가 덜컥 생겼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많이 놀랐었고 두려웠는데 그런 저를 안심시켜줬던 전 남편은 저를 데리고 무작정 자기 부모님 댁으로 찾아갔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뱃속의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당연한 결정이었고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경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을 반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도 저와의 결혼을 바라왔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시모는 결혼을 허락했지만 그동안 생각해오던 며느리가 아니라서 그런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시모의 행동에서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지만 제가 며느리로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모도 저를 인정하고 한 가족으로 받아주실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오히려 임신한 저를 멸시했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있자 남편이 중간에서 최대한 좋게 풀어보려 노력했지만 시모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것 때문에 상황만 악화시켰어요. 임신해서 배는 불러오고 있는데 시모의 행동은 점점 더 거침없었고 결국 견디기 힘들었던 저는 처음으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을 허락하신 건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신다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홀몸도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저를 함부로 대하시면 어머님 댁에 더 이상 오기 힘들어요. 누가 너보고 오라고 그랬어? 나는 내 아들만 있으면 되지. 너는 필요 없다. 내가 생각한 며느리는 어느 정도 체력이 있는 집안에 좋은 직업을 가진 그런 며느리를 원했던 거지. 너처럼 별 볼 일 없는 여자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었다. 네가 임신했으니까 봐주고 있는 거지. 임신 안 했으면 당장 머리채 잡아 내쫓았어. 별것도 없는 집안이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내 아들이 너랑 잠깐 만나고 헤어질 것 같으니까 일부러 임신한 거지? 생각하는 거 자체가 싸구려인데 내가 널 좋아하겠니? 여자가 몸이나 함부로 놀리고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부터 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아? 어머님, 저도 임신했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결혼을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제대로 된 절차 밟아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는 바람에 저도 난감했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만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가 무조건 잘못했다. 혼인 전에 임신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였어.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의 앞날이 무너졌는데 내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아니? 네가 인사 오기 전에 내가 그동안 며느리 삼으려고 밑작업 해뒀던 예비 며느리가 있었는데 내 아들과 이어주기도 전에 네가 임신을 해서 내 계획을 전부 다 망쳐버렸다고. 네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나는 너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을 거니까 견디기 힘들면 내 아들과 이혼해라.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고.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임신을 했으니까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거 맞는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더 이상 올 수가 없어요. 임신한 몸인데 집안일 시키고 잠깐도 쉬지 못하게 하면 제가 눈치가 보여서 도저히 이 집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엄마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좋게 받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얼굴 볼 때마다 이러면 다음부터는 저도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하겠어요.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잠깐 이리 좀 와봐라. 저런 여자랑 살면 한 번뿐인 인생
그냥 망치는 거야. 지금 제 얼굴에 도끼 있는 거 보면 모르겠니? 시모는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지만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지는 않았어요. 시모는 결혼을 반대하려 했었는데 옆에 함께 계셨던 시부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자 어쩔 수 없이 시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 결혼을 허락해 준 거였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뱃속엔 시모의 손주가 자라고 있는데 시댁에 갈 때면 그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밀어두었던 집안일들을 쉬지 않고 시켰습니다. 임신한 몸이라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저를 아껴주기는커녕 임신했다고 오히려 증오심만 더 잘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시댁에 가는 게 두려울 정도로 시모의 행동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한바탕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다가 중간에 끼어든 남편과 대화 도중 저를 놔두고 시모는 남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한참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대화를 하던 남편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제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시모와 단둘이 무슨 대화를 했길래 제 시선을 피하는 건지 알아야 했던 저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채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시모와 방에서 단둘이 했던 대화 내용에 대해 말을 해주지 않고 계속 피하기만 하더군요.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저도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집요하게 물어봤지만 끝내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전과는 많이 달랐고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감정도 들지 않았었죠. 느낌이 좋지 않았던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이미 저에게 마음이 떠난 것처럼 차가운 말투로 대화를 차단시켰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순수했고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간통죄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바람 피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시모의 영향을 받아 저를 차갑게 대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시모도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는데 남편까지 힘들게 하니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이라도 제 편에 서서 저를 지켜주려고 노력했다면 참고 버틸 수 있었지만 남편까지 저를 대하는 감정이 예전 같지 않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고 제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남편은 저만 평생 바라본다고 했었는데 설 명절날 만삭이 되었을 때 시댁에서 명절 음식을 만들던 도중 한 여자가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처음 본 낯선 여자가 비음 섞인 목소리로 시모에게 애교를 부리며 다가오자 시모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 새아가 오는데 많이 힘들었지? 배고플 텐데 서둘러 밥부터 먹자. 얘 철호야. 새색시 왔는데 방에서 뭐하고 있니? 빨리 나와서 반겨줘야지. 예, 너는 우리 새며느리가 좋아하는 꼬지산적 빨리 좀 붙이거라. 내 아들과 새로 결혼하게 될 며느리인데 너보다 능력 좋고 집안 좋고 인물 좋고 어디 하나 빼놓을 게 하나도 없다. 네가 임신했다고 해서 내가 그냥 두 눈 뜨고 보고만 있을 줄 알았어? 나는 내가 원하는 며느리를 데리고 살기로 결정했다. 뭐라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이 사람과 결혼까지 했고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입으로 말해봐. 어머님 혼자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닐 거 아니야. 당신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 나를 버리고 저 여자랑 결혼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냐고. 왜 말을 못해? 오늘도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더니 이런 문제로 내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던 거야? 나는 그래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하려고 만삭인데도 명절 음식 힘들게 만들면서 좋은 관계 유지해보려고 노력했었는데 당신은 나 말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어? 너를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이기 싫어서 내가 그동안 밑작업 해뒀던 새 며느리를 내 아들한테 소개해줬는데 사진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더라. 이래서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야. 네가 좋아서 결혼까지 했어도 남자들 마음이라는 게 원래 뒤돌아서면 바뀌거든. 너보다 모든 점에서 우월한데 네가 눈에 들어오겠니? 한두 번 만나게 해주니까 서로 눈 맞아서 결혼까지 결정 내렸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만 포기하고 내 아들과 여기까지만 해라. 당신 입으로 말해봐. 정말 나랑 끝낼 거야? 뱃속에 당신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와 새 출발하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평생 나랑 뱃속에 있는 아이 지켜주겠다며. 그 말 전부 거짓이었어? 몇 달 전에 어머님 방에서 당신이랑 한참 동안 대화 주고받던 날, 그때부터야? 당신이 나 좋다고 따라다녀 놓고 임신까지 시켜놨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왜 말을 못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엄마가 대화 좀 하자고 했을 때 나한테 사진 한 장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그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당신 옆에 있어주고 싶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고 싶었거든. 그런데 엄마가 보여준 사진을 보자마자 나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엄마 집에 올 때마다 얼굴 붉히는 모습 봐야 하고 우리 엄마가 당신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 꼴을 평생 동안 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었어. 모든 걸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 당신 편만 계속 들다가는 나를 낳아주신 엄마와 정말 연을 끊게 될지도 모른다는 안 좋은 상황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자신이 없었다고. 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엄마의 부탁으로 만남을 가지게 됐는데 나와 너무 잘 맞더라고. 천생연분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알 수 있었고 몇 번 더 만나면서 내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 당신과 불행한 삶을 사는 것보단 차라리 한 번 힘들어도 눈 딱 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어. 이게 내가 내린 선택이야. 이렇게 해야 당신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수키 씨를 집으로 오라고 한 거야. 아, 그리고 쓸데없는 문제 일으키려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내 아들과 이혼 절차 밟아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괜히 간통죄로 고소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거 하나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할 것 같니? 경찰서 가서 내 아들과의 관계를 백날 떠들어봤자 네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현장을 덮친 것도 아닌데 증거가 없잖아. 내가 왜 너한테 새 며느리의 얼굴을 보여준 줄 아니? 이거 받고 조용히 사라지라는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 내 아들과 새 며느리가 서로 결합한 현장을 덮쳐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잖니? 이미 내가 다 알아봤다. 자, 여기 이거 받아라. 쓸데없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주는 위자료니까 이거 받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저보고 지금 이깟 돈 받고 사라지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지 않을 거예요. 저와 뱃속에 있는 제 아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이깟 돈으로 저를 내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쪽도 참 할 짓 없나 보네. 생긴 건 멀쩡한데 남의 가정을 깨서 들어오고 싶었나 봐? 널린 게 남자인데 이런 쓰레기 같은 집안과 살림을 차리려 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네. 임신한 나도 이렇게 버려지는데 그쪽은 나처럼 안 버려질 줄 알아? 결국 그쪽도 똑같이 당하게 될 거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이혼 안 해줄 거고 평생 당신들 괴롭히면서 살 거야.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올라온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예정일이 일주일 정도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양수까지 터지는 돌발 상황이 오게 되었죠. 진통 때문에 고통스러워 뒹굴고 있는데 그런 저를 바라보던 시모는 쓸데없이 연기하지 말라면서 양수가 터진 제 팔을 끌고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이혼을 안 해줄 생각이면 주방에서 일이나 하라며 상간녀가 좋아하는 꼬지 산적이나 만들라고 배를 움켜쥐고 있는 저를 주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진통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자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면서 휴하지 말라며 온몸이 경직될 만큼 차가운 얼음물을 저에게 사정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시모는 뱃속에 있는 제 아이도 저를 닮아 쇼 잘하겠다면서 힘들어하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보란 듯 옆에 있던 상간녀의 손을 잡아 보였습니다. 뱃속에 자기 핏줄인 아이가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뺏겨 진통을 겪고 있는 저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남편이 인간 같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에게 계속해서 얼음물을 머리 위로 쏟아 부었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힘들어지자 저도 모르게 살려달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시모는 제가 애원을 하자 남편한테 준비되어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건넨 서류를 받아 쓰러져 있는 제 앞에 던졌습니다. 정신이 희미해져 가는 상태에서 눈앞에 보이는 서류를 힘겹게 바라봤는데 그건 남편과 제가 법적으로 더 이상 부부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이혼 서류였습니다. 시모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면서 제 앞에 인주를 밀어주었고 저는 일단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살리고 보자는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혼 서류에 지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진통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땐 이미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는데 제가 정신을 차린 모습을 보곤 아이 걱정부터 할까봐 수술로 뱃속에 있는 아이를 꺼냈다면서 무사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부모님도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계신 듯 얼굴 표정이 많이 어두웠어요. 엄마는 제가 정신을 잃었을 때 한바탕 남편 뺨을 올리고 시댁을 뒤집어 놨다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태어난 아이만 생각하라며 오열을 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잃고 있는 동안 시모가 엄마한테 위자료를 건네주었고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다면서 시댁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해준 것 같아 보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화가 머리끝까지 끌어올랐지만 저희 집안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시댁을 상대로 고소할 만큼의 재정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간통죄로 처벌을 하고 싶어도 증거물 하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역부족이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를 보게 되니 차라리 잘 됐다 싶더군요.
그런 쓰레기 같은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오히려 아이한테도 좋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연배이신 분들은 간통죄에 대해 어느 정도 아실 텐데요. 현장을 직접 잡는 게 쉬운 문제도 아니었을 뿐더러 카메라를 들고 쳐들어가서 모든 장면을 증거물로 남겨놔야 하는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 그때 당시 간통죄는 무조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기 때문에 남편은 저와 이혼하기 전까지 몸을 사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인간이 상간녀와 바람 피웠다는 걸 입증해서 위자료를 받아내야 했었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남편이 상간녀와 간통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잡기 위해 쫓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인간들 때문에 제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아이 키우는데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몸이 회복이 된 후로 시댁에 찾아가 보란듯이 주방에 있던 시모와 상간녀에게 재래식 화장실에서 본 똥물을 냅다 뿌렸어요.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이렇게라도 대갚아줘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진작에 시모에게 받았던 위자료 1,000만 원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모도 제가 귀찮게 물고 늘어지는 걸 원치 않았는지 더 이상 연락도 없더군요. 저희 집안은 금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1,000만 원도 소중했었고 그렇게 남편한테 받은 배신을 깔끔히 잊고 털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제 딸이 성공해서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악 물고 제 딸을 위해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았습니다. 저에게 더 이상의 결혼은 없었어요. 과거에 남편과 시모에게 받았던 치가 떨리는 상처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딸만 바라보며 살고 싶었고 그렇게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저는 20대에서 50대가 되어버렸지만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딸과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거든요. 앞만 보며 달려온 삶이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원하던 바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성공한 제 딸의 모습을 보면서 여유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눈앞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머릿속에 잊혀졌던 과거의 일들이 다시 떠올랐고 저와 마주친 그 인간들도 많이 놀랐는지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당신 맞지? 아니, 이런 데서 당신을 보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오래간만이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아직도 그때의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네. 우리가 다시 얼굴 본 게 한 30년 만인가? 그런데 어디가 아파서 온 거야? 겉모습을 봤을 땐 그렇게 안 보이는데 여기에 누가 입원해서 병문안 온 건가? 나는 오늘 어머니 약 받으러 왔거든. 여기 병원에서 지어준 약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서 항상 약이 떨어지면 오고 있어. 보다시피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셔.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왜 안 나? 전염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 났는데 내가 전염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고. 꿈에서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얼굴인데 여기에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병원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는데 전현 얼굴을 30년 만에 다시 보게 되니 그때 일들이 다시 떠오르는구나.
첫 바늘을 잘못 깨는 바람에 내 아들이 지금도 혼자 살고 있다. 여자만 만나면 그년들이 우리 아들 등쳐먹고 돈만 빨아먹고 가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다고.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성격은 아직도 그대로네요. 반가운 얼굴도 아닌데 서로 말 섞을 필요도 없잖아요. 몸도 성치 않아 보이는데 그 성격은 절대로 고쳐지지가 않나 봐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어요. 사람이 심보를 고약하게 먹으면 그 업보가 나중에 전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더만 결국 벌 받았나 보네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이 꼴을 하고 있으니까 우습게 보이나 본데? 아직까지 너와 나 머리채 잡을 힘은 남아 있다고. 아들, 나 좀 일으켜 세워봐라. 제발 성격 좀 죽이세요. 언제까지 저 사람 원망하면서 살 거예요? 벌써 30년이나 흘렀다고요. 저 사람 내친 게 누군데요? 저랑 어머니잖아요. 내가 그때는 정말 미안해.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 당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거에 대해 나도 정말 후회 많았어. 당신 내쳤을 때 옆에 있었던 그 여자는 나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싹 바뀌어선 더 능력 있는 남자가 접근했다고 나를 버리더라고. 결국 당신이랑 이혼하고 그 여자한테까지 버림받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또 다른 여자와 선자리를 만들어줘서 관계를 잘 이어나가다가 결정적일 때 결혼의 문턱까지 가지는 못하더라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만나는 여자한테 물질적으로 퍼줘도 결국 결혼은 할 수 없었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서 결혼은 아예 꿈도 못 꾸게 되었지. 당신도 보면 우리 어머니가 많이 심각하다는 걸 알 거야. 이게 희귀병이라는데 벌써 20년 가까이 앓고 있거든. 후천성 스포성 표피 박리증이라고. 온몸에 물집이 잡혀서 피부가 벗겨지고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래. 처음에는 손이나 발에 조금씩 물집이 잡히던 게 어느 순간부터 온몸 전체로 올라오길래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아 큰 병원을 찾아갔는데 희귀병 진단을 받게 된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물집이 터지고 피부가 벗겨졌다가 다시 아물고를 반복하고 있어. 요즘에는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약해지면서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고 병이 더 악화되고 있는 중이야.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누가 나랑 결혼을 하겠어. 다 내 업보인 거지. 엄마, 오늘은 일찍 왔네요. 저 아직 예약 환자가 몇 분 더 있어서 좀 더 기다려줘야 할 것 같은데 괜찮죠? 요즘 피부질환 문제로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한 1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저기 좀 앉아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안 가셨네요? 엄마랑 아는 분이셔? 내 담당 환자분이시거든. 요즘 할머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약이 잘 듣지 않는다고 새롭게 처방받고 싶다고 하시길래 다시 내원하신 거거든요. 그 약 드시면 좀 더 괜찮아지실 거예요. 잠깐만.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한테 엄마라고 했어요? 아니 그럼 설마 윤 선생님이 당신 딸이라는 거야? 그럼 윤 선생님이 내 딸이라는 거라고?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내 딸은 원래부터 아빠라는 존재가 없었어. 30년 전에 뱃속에 있던 내 딸과 나를 버렸잖아. 나는 아직까지도 양수가 터졌던 그날을 잊지 못해. 저 마귀 같은 인간이 나한테 얼음물을 퍼붓고 있을 때 비명 지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내 언녀 손을 잡았잖아. 그때 시간을 더 지체했다면
내 딸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떠날 뻔했었다고. 그런데 어디서 지금 내 딸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는 거야? 소연아, 환자분들 기다리시겠다. 얼른 들어가봐. 그럼 내가 몇 년간 소녀한테 약을 받아 먹었던 거였어? 어쩐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던데 내 아들과 닮아서 그렇게 보였던 거구나. 전시모의 눈빛이 갑자기 변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제 딸의 손 좀 잡아보겠다며 그동안 그리웠다고 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제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본 적도 없으면서 제 딸이 단 명찰과 의사 가운을 보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제 딸은 그런 전시모와 전 남편의 태도를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 딸이 전부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감정은 없었고 그날 이후 전시모의 진료를 거부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남편과 전시모는 제 딸이 지어주는 약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병원 가보라면서 더 이상의 진료를 받지 않겠다며 확고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 딸의 단호한 모습에 전 남편과 전시모는 거품을 물며 아비규환되었고 살려달라며 울부짖었지만 제 딸은 조금의 감정도 흔들림 없이 등을 보였습니다. 전시모와 남편은 그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에 대해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30년 이상이나 지나버린 과거의 아픈 기억을 용서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왔었고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저와 제 딸이 용서의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그 인간들을 다시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지만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되자 무릎까지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게 참 한심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텐데 본인들의 미련한 행동으로 인해 과거를 후회하는 모습이 참 덧없어 보였어요. 제 딸은 그날 이후 전시모의 진료를 거부했고 전 남편은 제 딸의 병원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조차 저는 거짓으로 보였어요. 제 딸을 벗겨먹으려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엔 딸에게 와서 빚 8천만 원만 갚아주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며 뻔뻔하게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딸은 당황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어쩜 인간이 세월이 지나도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지금은 그냥 무시하고 지내고 있지만 갑자기 마주치게 된 그 인간들이 집요하게 달라붙으려 하고 있어요. 아마 제 딸이 의사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걸 도움받으려고 계속 접근을 시도하는 거겠죠.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전시모가 과거의 자신의 악행을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악연 또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딸의 인생까지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아 단호하게 행동할 생각입니다. 모든 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죠. 이번에 친구와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다가 제 눈앞에 가정을 무너뜨린 상간녀를 마주하게 되면서 상상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상간녀의 최후를 눈앞에서 보게 되었죠. 사건이 터진 건 남편과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의 정장을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려고 혹시 주머니에 빼지 못한 물건들이 있을지도 몰라 살펴보고 있던 그때 무언가 바닥에 반짝이는 물건이 눈에 띄길래 허리를 숙여 주었는데 작은 반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 보는 반지였는데 남편이 저에게 선물을 주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반지가 제 손가락에 맞지 않았어요. 왜 반지가 남편 옷방에서 나왔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한테 다가가 물어보려고 옷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TV만 틀어놓고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안방에서 무언가 잡음이 들리길래 별 생각 없이 방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던 그때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귀에 들리게 되었는데 방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제 손이 점점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충격적인 말들이 제 귀로 꽂히고 있었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당신이 말한 것도 다 뒤져봤는데 보이지가 않아. 그 사람이 만약에 반지를 찾았다면 분명 성격상 나한테 물어봤을 거야. 그럼 나는 그냥 주웠다고 대충 둘러댔을 텐데 보석함에도 없는 걸로 봐선 그 사람도 반지를 찾은 것 같진 않아. 나한테 없는 게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끼고 있었어야지. 손을 씻는다고 그 반지를 하필 정장 주머니에 넣으면 어떡해? 꽤 비싼 돈 주고 샀던 반지였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다시 하나 사줄게. 일단 그 사람 옷방에서 나올 것 같거든? 내가 여기에서 괜히 보석함 뒤지고 있는 거 들키기라도 하면 쓸데없는 오해를 받게 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 나도 당연히 보고 싶지. 주말인데 나는 당신한테 가고 싶지 않겠어? 이따가 친구가 술 한잔 하고 싶어 해서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핑계 대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 알았어.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할게. 나야 당연히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지. 이따가 저녁에 만난 김에 커플 반지나 다시 보러 가면 되겠다. 결혼 8년 차였지만 남편의 이중 생활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저는 너무 큰 배신감에 온몸이 굳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지 결국 거실 방문을 열고 급하게 나오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경기를 일으키며 뒤로 나자빠졌고 남편과 마주하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뒤로 넘어진 남편을 노려보고 있자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운 뒤 난처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오길래 반지를 쥐고 있던 손을 주먹을 쥐고 남편의 얼굴을 향해 올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예고도 없이 내 얼굴에 손을 대면 어떡해? 네가 다 나가는 줄 알았잖아. 여자가 무슨 손이 왜 이렇게 매워? 그래? 그럼 이 반지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당신이 좀 전에 통화했던 여자와 함께 맞췄던 커플 반지 어떻게 해명할 거냐고. 이거 찾겠다고 내 보석함까지 뒤져? 그리고 뭐라고? 나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한다고? 언제부터였어? 그 여자랑 만나고 있던 게 언제부터였냐고. 서로 반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아주 애틋한 사이였는데 내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버티고 살았대? 엄청 이혼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이게 뭐라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중생활을 했냐고. 내 8년의 시간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 여자 당장 내 눈앞에 데려다 놔. 왜 말을 못해? 당신이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전개로 흘러가서 당황했니? 그 반지는 말 그대로 커플 반지야. 그냥 연애만 하는 사이라고. 그 이상도 아니야. 당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의 여자라는 거야. 그냥 내 인생의 기분 전환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나는 가정을 깨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냥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생활의 활력을 다른 곳에서 얻고 싶었을 뿐이야. 남자들은 원래 딴 주머니 하나씩은 다 차고 있어. 그래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 일탈도 필요한 법이야.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어. 어느 정도의 자극적인 요소는 분명 필요한 거고 나는 그걸 실행에 옮겼을 뿐이야. 맨날 김치만 먹으면 얼마나 맛이 없어? 가끔 기분 전환 겸 외식도 하잖아. 그것처럼 나 또한 당신한테 얻지 못하는 걸 그 여자한테 채우고 있는 거야. 가정은 깨고 싶지 않고 새로운 연애는 하고 싶은데 어떡해? 그래서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당신한테 걸리지 않았던 거야. 나는 원래 철저한 사람이거든. 그럼 나랑 결혼하고 그 여자랑 8년의 시간 동안 따로 연애하면서 만나고 있었던 거야? 5살 된 당신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니? 정말 정신 나갔구나. 무슨 연애를 8년이나 만나? 그건 결혼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8년 동안 수도 없는 여자들과 만나왔었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랑 함께 살면서 지금까지 수십 명은 만난 것 같은데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와는 꽤 잘 맞아서 제일 오래 만나긴 했네. 한 3년 정도 됐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지금의 내 마음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 지금 생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자. 당신은 지금까지 결혼 생활 충분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었잖아. 방금 일어난 일들은 그냥 꿈 꿨다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려. 내가 좀 더 당신한테 관심 가져주고 앞으로 좀 더 사랑을 줄 테니까 지금 우리의 관계 무너뜨리지 말자. 행복을 유지하는 건 별거 없어. 알아도 모르는 척 사는 게 제일인 거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가 이혼해봤자 좋아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5살밖에 안 된 민준이가 우리 이혼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나는 당신이 현명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난 당신 믿어. 알지? 남편은 이기적인 것도 모자라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이혼을 하면 제가 손해본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남편을 밀치고 얼굴에 손을 올리면서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죠.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희 부부는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었어요. 잠깐 주위를 살펴보더라도 바람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꽤 있었는데 저희 부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왔던 거였죠. 그날 평생 동안 흘릴 눈물을 전부 다 쏟아내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지금의 가정을 깨서 아이한테 아픔을 주지 말라며 이런 와중에 상간녀와 만나기로 한 약속에 늦겠다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싶었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에게 가기 위해 급하게 현관문을 나서려는 남편에게 그녀에게 가는 순간 무조건 이혼이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이미 귀를 닫았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문제로 저희 부부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양가 집안에서는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휘청거릴 정도로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8년 동안 저를 속이고 상당히 많은 여자들을 만나왔었다는 거에 용서할 수 없다며 당장 법적인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엄청난 난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시모가 저와 대화 좀 하자며 따로 부르셔서 만나게 됐는데 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시는 게 아닌 저를 설득시키려 하고 있었죠. 네가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나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해서 지금 많이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둘이 이혼까지 하면 민준이는 어떻게 할 거니? 자식을 봐서라도 네가 이번만큼은 눈 딱 감고 넘어가주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하나 없다니까. 지금의 아픔은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다.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었는데 너희 시아버지도 예전에 잠깐 눈을 돌린 적이 있었어. 그때 당시 나도 며느리 너처럼 정말 큰 상처를 받았었지. 그런데 눈앞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내 자식들이 나를 보면서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 그런 애들한테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다. 너희 시아버지도 그날 이후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새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이제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지도 않는다. 너도 마찬가지야.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분명 지금의 상황은 기억 속에서 사라질 테고 그 사이 민준이는 안정적인 가정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다. 내 아들도 며느리니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 남자들은 원래 한 번씩은 바람을 경험하는 것 같더라고.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너도 이제 그만 화 좀 가라앉히고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마음 돌려주면 안 되겠니?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우리 정말 좋았잖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남자들은 원래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남자는 되고 왜 여자는 안 되죠? 제가 힘들어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걸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바람을 피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즐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깨버린 아빠가 민준이한테 뭘 가르칠 게 있겠어요. 저는 이혼 진행할 거고 그 사람과는 그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모는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며 애원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남편은 양가 집안이 초토화가 되어 가는데도 상간녀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제가 상처를 받는 거에 대해 마음 아파한다고 했지만 실제 보이는 행동에서는 조금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8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말았죠.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또 하나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남편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상간녀를 찾아내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저한테 더 큰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어요. 나 참,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니까? 나를 먼저 꼬신 게 저놈이라고.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저놈만 아니었어도 이미 나는 더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야. 피해자는 오히려 나라고. 남자 하나 간수 못해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그쪽이 헛바람 들지 않게 울타리 안에 잘 데리고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그쪽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건 생각 안 해봤지? 남자들이 왜 밖으로 도는 건지 생각이나 해봤어? 딱 봐도 남자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바람 피우게 처신할 것 같구만. 누구한테 소송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잘못은 조금도 없으니까 위자료 받아낼 생각이면 그쪽 남편한테 받아내든지 하라고. 아예 온 동네 떠들고 다니지 그래?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남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8년 동안 다른 여자들 만나고 있었다고. 죄다 소문 퍼뜨리라고.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람을 오라가라 하고 있어. 나는 위자료 절대로 못 주니까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 누가 더 피해자가 될 것 같아?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3년씩이나 만났는지 정말 한심하네. 너도 그놈이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니까 허리가 휠 때까지 뽑아 먹으려고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상간녀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어. 평생 남의 남자 등쳐먹다 세상 하직하겠지. 상간녀는 제 삶을 끝까지 쫓아와 무너뜨리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끝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끝이 나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까지 받아낸 다음 그렇게 2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랐습니다. 제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신경 쓸 시간이 줄어들어 아이한테 좀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삶은 행복만 가득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삶들이 피부로 와닿으면서 우울증도 같이 오고 말았죠.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던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한 거였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가 겪은 아픔들이 조금도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골마가게 되자 친구는 기분 전환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만나길 원하길래 오래간만에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죠. 친구는 지나간 과거는 최대한 빨리 떨쳐내는 게 좋을 거라며 자기가 위로주를 사겠다며 고급 일식당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친구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자꾸 신경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옆칸에서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점점 심기가 불편해질 정도로 한 여자의 목소리에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던 순간 아주 잠깐 잊고 있었던 목소리의 여자가 누군지 떠오르게 되었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투가 상간녀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한테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옆칸에서 화기애애한 목소리가 들리는 상견례장을 주시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음식을 가지고 식당으로 들어갈 때 그 문틈 사이로 상견례장 안에 사람들을 확인해 본 순간 저희 가정을 무너뜨렸던 상간녀가 눈웃음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바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상견례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남의 가정을 파투내놓고 자기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모습이 제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간녀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머리를 굴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상견례 중이던 상간녀의 예비 시모가 전화를 받으면서 화장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조심스럽게 밟았고 볼일을 보러 들어가신 사이 저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볼일을 마친 상간녀의 시모가 세면대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손을 씻는 순간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을 그분의 옆으로 떨어뜨렸고 제가 놀라면서 물건을 줍기 시작하자 그분도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같이 주워 주셨어요. 저는 그 사이 저와 투명 케이스까지 똑같은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신 그분의 핸드폰을 제 걸로 바꿔치기 했고 가방에 물건을 다 주워주신 그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핸드폰을 들고 다시 상견례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성공적인 결혼을 준비하려는 상간녀의 집안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 전화를 가져가신 상간녀의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견례장 안에서 제 전화를 조용하게 받으신 그분에게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하는 것보다는 핸드폰 속의 영상을 확인해 보시길 부탁했어요. 그분은 핸드폰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채셨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화를 내며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제 핸드폰에 들어있던 동영상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거라며 그분이 제 말에 움직일 수 있도록 영상을 확인하시면 핸드폰을 돌려드리겠다고 유도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잠시 뒤 그분은 핸드폰의 영상을 그 자리에서 재생을 시켰고 충격적인 장면들을 확인했는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랑 결혼할 생각 없다며. 그건 나도 마찬가지니까 서로 이득만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 나는 너랑 연애를 하고 싶은 거지.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태우 씨랑은 연애가 적합한 것 같아. 그리고 태우 씨는 이미 결혼 한 번 해봤잖아. 나는 결혼 안 한 사람이랑 만날 거야. 태우 씨 말고 다른 사람과도 만나고 있었는데 조만간 결혼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만약 결혼하게 되면 와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만남은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태우 씨 와이프가 우리 사이 알아버렸는데 이렇게 그냥 나와도 괜찮겠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어차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이해해주지 못할 게 뻔한데 굳이 힘들게 해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소. 어차피 물은 엎질러졌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반지 찾았더라.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겠다. 이제 눈치 볼 필요도 없잖아. 그런데 결혼하겠다는 그 사람 능력이 상당히 괜찮나 봐. 당신이 결혼하겠다는 결심까지 하는 걸 보면 돈이 많은 집안 같은데 당신은 평소에 그냥 편하게 만나는 걸 좋아하는 편이잖아. 어떤 집안이길래 결혼 얘기까지 발전한 거야? 부유한 집안들일수록 감시가 심해서 자유도 많이 뺏길 텐데 괜찮겠어? 여러모로 걱정되네. 놀라지 마. 판검사 집안이야.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지금 현재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 집안과 결혼을 해야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생겨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을 거 아냐. 태우 씨도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말해. 내가 좋게 얘기해서 뒤에서 전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내가 왜 결혼을 결심했겠어? 이번에 제대로 물은 만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그 집안들 공부만 해와서 그런지 여자를 너무 모르더라고. 내가 꼬리 한번 치면 그냥 나가 떨어진다니까. 상견례장에서 울려 퍼진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에 판검사 집안 식구들은 상당히 놀란 듯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차에 있던 블랙박스에 혹시라도 증거물이 남아 있을까봐 확인을 해봤는데 하나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고 있던 거에 대해 떳떳하다고 생각했었는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었죠. 상간녀의 시모는 제 핸드폰에 있던 영상 몇 개를 더 확인하게 되었고 잠시 뒤 상견례장 안에서는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판검사 집안 사람들은 상간녀의 대범한 행동들에 대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했고, 상간녀는 이미 헤어진 상태라면서 지금은 다른 남자는 절대 만나지 않는다고 위기에 몰린 상황을 빠져나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지금 만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과거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지나간 일들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세요. 형욱 씨가 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과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일은 그냥 덮어주세요. 지금 내가 두 눈으로 봐선 안 될 것들을 보고 들었는데 그냥 덮어달라고? 너 우리 집안이 그렇게 만만한 집안인 줄 알아? 내 아들이 너를 하도 좋아해서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보고 오로지 인간성은 좋은 것 같아 딱딱한 우리 집안 분위기를 풀어줄 정도로 괜찮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받아주려 했는데 내 아들을 만나면서 다른 남자와 계속 만남을 유지하려 했다고? 지금 당장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성격 어디 갈 것 같니? 어쩐지 남자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구만. 그 많은 꼬리를 숨기려 해봤자 결국 도로 나오게 될 테고 우리 집안도 영상에 나오는 집안처럼 초토화가 됐겠지. 아들, 이건 명백히 사기 결혼이니까 이번 일을 쉽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런 여자들은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법조인을 상대로 지금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지르려 했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여자를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나랑 결혼을 한 이후에도 다른 남자와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던 게 말이 돼? 네가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줄 몰랐어. 어머니, 저 집안 사람들 더 이상 볼 필요 없으니 저희 이만 그만 나가시죠. 상견례장의 문을 여는 순간 문 앞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친 판검사 집안의 시모는 영상 속의 피해자가 저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고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게 도와줘서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아 주셨네요. 저는 그분께 핸드폰을 돌려드린 뒤 제 핸드폰도 돌려받았습니다. 뒤이어 저를 발견한 상간녀는 제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순간 검사 집안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상간녀의 얼굴에 뺨을 사정없이 올려 붙이셨네요. 더러운 게 어딜 달려드냐며 쉬지 않고 발길질을 하셨고 법으로 처벌 내릴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동원을 해서 막대한 피해를 받게 할 거라며 상간녀에게 큰 소리 친 뒤에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친구는 화장실을 가겠다고 했던 제가 상간녀에게 복수를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저에게 달려와 상간녀 집안에게 또 다른 피해를 받게 될까봐 밖으로 나온 저보고 다른 곳으로 서둘러 장소를 옮기길 원하길래 친구의 뒤를 따라가려 하는데 판검사 집안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명함 하나를 주시더니 상간녀에게 혹시 모를 피해를 받게 되기라도 한다면 전화 달라며 상간녀의 집안에 더 큰 피해를 주겠다고 저에게 도움을 주려 하셨어요. 판검사 집안 식구들은 저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한 집안의 인생을 살렸다고 고개를 숙였고 그날 이후 상간녀 집안은 법조인 집안과 결혼을 하려다가 사기죄로 또 다른 피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게 된다면 앞으로의 인생 더욱더 힘들어질 거라고 확실하게 못을 받게 되자 저에게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의 일로 인해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조금이라도 씻어 내려가면서 지금 현재 저는 우울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상태입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남의 가정을 파기한 상간녀가 앞으로의 삶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다른 집안의 여자를 건드렸다가 그 집안 남편한테 걸려서 도망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한쪽 다리를 잃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그 끝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두 사람의 불행이 저에게 행복을 가져오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불행이 아닌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